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입니다. 오늘은 8월 첫째 주 화요일로요. 시기적으로 어 이 휴가 가시는 시기에도 맞물리고 휴가를 다녀오시는 시기에도 맞물려서 아무래도 뱃살이나 이런 게 꽤 신경이 쓰일 계절이라서 뱃살 빼기와 관련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고요. 가장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은 먹고 써라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써라 하는 것은 운동이나 활동 또 장기가 쓰는 것을 의미하고요. 먹는 것은 말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고 쓰지 말아라 하는 개념의 이 얘기를 앞으로 좀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이제 몸이 건강하려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많이 들여와서 똑같은 에너지원을 가지고도 밥이나 뭐 이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에너지를 좀 더 많이 만들어서 혈액순환이 빠르게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건강할 수 있다 하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폐에서 산소를 잘 들여올 수 있는 공기가 좋은 곳, 또 폐의 기능이나 이런 것이 건강한 상태, 이런 것이 건강을 만드는 데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심장을 통해서 각 혈관으로 온몸으로 혈액을 쫙 뿌려줘서 이 들여온 산소랑 소화기에서 온 것들을 잘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고속도로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고, 근데 이 고속도로에 혈액이 돌아가는 데에 연료로 쓰는 것이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은 지방을 먹었을 때도 지방으로 비축되고 지방으로 쓰일 수 있고요. 단백질은 사실은 지방으로 변환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단백질은 몸을 만드는 구성 요소가 되기 때문에 단백질은 따로 한 파트가 되고요. 아시다시피 탄수화물도 아주 많이 섭취하거나 아니면은 또 요즘 많이 얘기하는 액상과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공식품 속에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 성분들 이런 것들은 몸이 소화와 흡수에 힘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바로 내장에 쌓이기 쉽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방으로 비축하는 이 두 가지가 탄수화물과 지방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질병이 생기는 거라서 뱃살을 만드는 거죠. 내장에다가 쌓게 되면은요. 반면에 너무 잘 안 먹는다고 하더라도 몸이 혈액을 돌릴 힘이 없어지면서 소모가 안 돼서 체중이 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른 때와 거꾸로 '지방을 먹어야 돌아간다.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먼저 들어가야 한다.'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와 비슷한 음식을 좋아하는 거 있고요. 또 움직이기 싫어하시는 분들의 자제분들은 조금 움직이기 더 싫어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유전자 속에 그려져 있으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습관이라는 게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게 뱃살이 늘지 않도록 하는 습관을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바꾸면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 주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좀 좋아하지 않더라도 조금 그런 거를 내 생활의 일부로 들여오시면 뱃살로 인한 질병, 거의 모든 질병이 뱃살과 관련이 있거든요. 만성질환이 혈압당뇨,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도 있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암도 뱃살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염증을 만드는 성분들이 온몸을 통해서 흩어지면서 여기저기 쌓여서 나쁜 거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아는 만성 질환의 모든 것들이 뱃살이랑 관련이 있고 거기에 있어서 먹고 움직이고 감정적인 부하를 받았을 때 행동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누구나 하고 있는 거고 담배를 피거나 음주를 했을 때에는 또 다른 변화가 같이 동반되게 되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는 먹고 움직이는 균형을 맞춰서 배에 지방을 많이 비축하지 않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는 하지만
원래 우리 몸은 아시다시피 과거부터 먹는 거를 지금처럼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옛날에는 사실은 농사도 지금처럼 시스테마틱하게 안 했기 때문에 달리게 되면 과실이나 모든 이런 열매가 달리게 되면 먹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고, 또 동물도 수렵할 수 있는 순간이 되면 먹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몸은 아시다시피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비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느 순간이건 많이 먹었다. 지방이 많이 먹으면 좀 더 문제가 될 거고, 탄수화물이건 어떤 성분이건 열량으로 지방으로 비축될 수 있는 것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쌓이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지방이 어느 정도 비축이 돼 있으면 개를 소모하기 위해서 개도 혈액을 다 뿌려줘야 염증이 안 생기기 때문에 몸이 좀 더 많은 것을 먹어야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방이 늘면 늘수록.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 그러잖아요. 먹으면 바로 작동하게 안 돼 있단 말이죠. 지방이 많이 늘면 인슐린이 바로 작동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뭘 먹었을 때 바로바로 세포가 쓸 수 없게 되어요. 그래서 지방이 늘면 늘수록 조금 더 많이 먹어야 좀 더 몸이 편해지는 것 같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게 원래 만들어진 대로 하자면 몸은 부족하면 무조건 비축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부족한 순간을 가급적 만들지 말자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먼저 먹고 쓰자 하는 거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어느 정도의 열량이 들어가고 고르게 들어가지 않으면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소화하는데 에너지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몸을 쓰고 자기가 하던 일을 빠르게 하기가 어려워지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의 첫 번째 포인트는 먼저 열량이 들어가는 것을 아침부터 먹자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제 제가 뵌 환자분 한 분의 뱃속 CT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 위에 초록색 파트에 해당하는 것이 뱃속 지방에 해당하는 내장 지방이고요. 요게 근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육 밖에 우리 손에 잡힐 수 있는 거 요게 피하 지방이 되겠고, 이분 같은 경우는 뱃속이나 배바깥이나 다 2만이 넘는 수준이었어서 뱃속은 10,000 이상이 되면 저희가 비만하다고 해서 2배 정도에 해당하는 내장 지방이 있었고, 배 바깥으로는 마찬가지로 2만이 넘는 수준의 지방이 있어서 피하 지방이 있어서 그 부분은 2만이 기준이기 때문에 피하 지방의 비만 기준에 딱 속하는, 하지만 내장 지방은 2배에 해당해서 상대적으로 내장 지방이 많은 분의 패시티를 가지고 온 부분입니다. 우리 몸은 첫 번째 음식을 먹어서 지방이 필요해서 비축을 하게 되면 여기 피하 지방 부분에 비축을 합니다. 우리가 추우면 지방이 있어서 몸을 장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춥거나 외부에서의 어떤 자극으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부에 있는 피하 지방도 있게 되고 다리 쪽 뭐 이렇게 목이나 얼굴 쪽에도 피하 지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근육이 많은 곳으로는 지방이 들어가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요. 쌓이다 나중에 근육에도 지방이 들어가게 되기는 하지만 과도한 게 들어가지는 않게 되어 있거든요. 몸은 그래서 배같이 복강 내에 공간이 조금 충분한데 막 같은 걸로 만들어진 그 공간 사이로 지방이 들어가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 주변에 피하 지방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난 다음에 남는 지방은 우선 내장에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이 되면 내장에 있는 지방이 바로 간으로, 소화기에 있던 것이 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간에 지방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모든 심장이나 장기, 근육까지 지방이 쌓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그쪽에 있는 지방들이 염증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생기기 쉬운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은 요 뱃속의 내장 지방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뺄 수 있을까, 안 생기게 할 수 있을까 하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흔히들 뱃살은 굉장히 빠지기 힘들다, 얼굴살은 많이 빠지는데
뱃살은 잘 안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얼굴은 피하 지방이나 이게 지방층이 얇기 때문에 조금만 나이 들어도 지방이 잘 빠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잘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상체 근육이 빠지게 되면 여기서 꽉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얼굴에 혈액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부종이 생기면서 조금 처지고 이런 거로 조금 어 급하게 조금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그렇게 돼서 하루에 얼굴이 어느 날은 좀 갸름해지고 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 지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 뱃속에 있는 지방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가 또 교감신경계, 뭐 신경 쓸 때, 또 식사를 안 해서 교감신경계가 작동하고 당을 끌어냈을 때, 몸에 비축된 당을 끌어냈을 때, 이럴 때 빨리빨리 꺼내 쓰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음식을 덜 먹거나 조금만 몸을 움직여서 교감신경계 활성을 증가시키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소모가 조금 증가하는 상황이 되면 뱃속 지방은 굉장히 빨리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뱃살은 잘 안 빠지고 배는 자꾸 늘어진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이 들수록 근육이 튼튼한 근육에 탄력이 없어져서 처지기 때문이고, 처진 공간에 조금 더 지방이 들어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뱃살을 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운동상의 포인트는 복근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어느 순간이건 몸이 축 처져서, 밥 먹고 나서 축 처져서 이런 배에 힘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그런 거를 자꾸 막을 수 있게, 우리가 나이가 조금 들어보면은요, 육류나 조금 제대로 된 식사를 딱 하게 되면 힘이 딱 주어지면서 배의 근육을 잡을 수 있는 순간이 있고, 아주 힘들어지고 아침에 식사를 조금 적게 하고 그다음에 계속 말을 하고 뭐 힘을 쓴 상태가 되면 내가 크게 먹은 게 없는데, 전혀 먹은 게 없어서 쓴 게 많은 상황인데도 배에 있는 장기들이 일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그러면서 가스가 차고 배가 이렇게 나오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건 어른들의 변화고 이미 체중이 많이 나가고 뱃살이 있는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 소모하는 거, 사실 지방으로 쌓인다는 거는 먹는 거 대비 소모하는 게 적절하면 지방으로 쌓일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모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가 쓰는 게 70%예요. 우리가 운동해서 쓰는 건 10에서 15%, 또 오늘처럼 땀나고 이래서 땀을 이렇게 발산하고 하는 데 쓰는 그런 에너지, 어댑테이션을 위한 에너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음식을 조금 줄여 먹으면 몸은 장기가 일을 하는 속도, 몸의 혈액을 돌리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게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의 변화가 몸이 좀 느려지고, 그리고 의욕이 좀 떨어지는 순간이 생기고 약간 우울해지는 순간이 생기고, 이런 게 힘이 떨어졌을 때의 반응입니다. 또 사실은 그 힘이 아주 떨어지기 직전의 반응은 식은땀이 난다든가 아니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순간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힘이 좀 떨어지면서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교감신경계가 과활성될 때의 반응이거든요. 그 다음에 축 처지는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내가 날카로워지거나 감정적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바뀔 때, 또 그리고 입이 마르고 또 뭐 식은땀이 난다든가 힘이 축 처진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무조건 몸이 비축 모드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장 비축하기 쉬운 곳이 뱃속입니다. 빼먹기도 쉽고요. 빼서 사용하기도 쉽고 바로 넣어버리는 데가 내장 지방입니다. 문제는 음식을 굶은 다음에 많이 먹게 되는 순간이 젊은 친구들은 많게 되고요. 또 몸 자체도 이미 다 써서 먹지도 않고 써버렸기 때문에 네거티브 에너지 밸런스라고 생각을 하고 지방을 소화 흡수하는 그런 호르몬들, 또 당을 붙이는 인슐린 같은 거, 또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이 아주 활성을 높이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훨씬 더 흡수 이런 것들을 잘해서 갖다가 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에 먹는 거의 첫 번째 포인트는 아침 일어나서부터 한 2-3 시까지 먹는 양을 적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한꺼번에 많이 먹는 순간이 생기면 그러면 분명히 그거를 소화하기 힘들고 처지고 하는 순간이 생기면서 배에 근육을 못 잡고 또 뱃속으로 지방을 자꾸 넣는 순간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아침 일어나서부터 3 시까지 식사 2번 하는 거에다가 간식을 1 번이나 2번 정도로 해서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를 하지 말고 식사를 1 숟가락이나 1 숟갈 반 정도 줄이고 중간에 간식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살을 빼는 지름길입니다. 편안하게 살을 빼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옆에 보여드리는 연령대별로 필요한 열량에 있어서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20 대에서 50 대까지가 2,500에서 2,300 정도, 그러니까 2,300에서 2,500 칼로리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비만 인구가 젊은 남성군 특히 증가하고 여성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아요. 체질량 지수로 봤을 때. 반면에 뱃살, 복부 비만은 여자나 남자나 공이 남자는 20대와 80대, 여성은 20-30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봐도 예전보다는 체구가 좀 듬직한 여성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마른 사람도 아주 마르기도 하고 일부는 또 너무 과체중 비만한 경우도 있어서 아마도 우리가 최근에 먹는 음식들, 가공식품 또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 이런 것들이 빠르게 소모되지 않고 뱃살로 잘 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남자는 2,300에서 2,500을 먹으려고 한다 할 때 그거를 피기만 하면 문제가 안 생긴다 그랬고 적게 먹으면 대사 속도를 느리게 가기 때문에 적게 먹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몸을 쓰고 활동할 때 뭔가 머리를 쓰고 활동할 때 3시까지는 한꺼번에 많이 먹는 식사는 지양하지만 그것도 만약에 내가 육류 조금 그다음에 채소류, 밥류 이런 거를 한식과 같은 거 아주 기름지거나 이런 게 아닌 걸로 먹을 때는 살짝 배불러도 열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남자는 끼니당 600 칼로리를 먹어도 모자라요. 1,800 밖에 안 되니까 50대 여성분들 먹어야 될 정도의 열량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좀 적게 먹게 되면 움직이고 싶은 욕구가 잘 안 생겨요. 몸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느려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더 돼요.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열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내가 뭘 하고 싶은, 싫어도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야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하다못해 계단을 이용한다든가 중간중간에 아령을 좀 든다든가 뭐 밴드를 좀 끌어당긴다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혈액을 돌리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을 늘릴 수 있어서 저희가 요즘 같은 여름에 특히 정신적으로 조금 늘어지기 쉬운 자꾸 정신이 반짝하는 순간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근력 운동을 좀 더 강화하라고 하니까 잠깐 하실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거를 권유하는 반면에 열량은 나누자고 얘기를 드렸고 그 대신 너무 열량이 적은 채소류, 샐러드류 이런 것을 아침에 먹는 거는 안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은 1,700에서 2,000, 2,500까지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은 2,000에서 2,500, 2,200, 젊은 사람들은 2,000, 제가 지금 남자 걸 봤군요. 죄송합니다. 1,700에서 2,000 정도 먹으면 되기 때문에 요새 여성분들이 사실 체구가 좀 커서요. 그래서 2,000 정도 먹으려면 끼니당 500-600 정도 되니까 뭐 육개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일품 요리 같은 거에다가 간식 조금 드시면 돼요. 간식을 살을 뺄 때는 간식을 먹으라 합니다. 저희가 젊은 사람들은 꼭 간식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르신하고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연령층에 살을 빼는 상황에서는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나누어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살 빼는 과정에서는 3끼니 식사에다가 2끼니 간식을 하기를 원하고요. 이때
당분만 먹으면 당이 필요하거든요. 중간에 이게 피곤해지는 게 당이 떨어지기 때문이니까 과일 쪼끔이라든가 바나나 같은 거에 우유 반잔 아니면 두유 반잔 이렇게 드시는 열량만으로도 한 100에서 150 칼로리 정도 되기 때문에 딱 편안한 정도의 열량이 돼요. 그래서 식사가 한 500-600 정도 500 정도 되고 간식이 한 300 정도 되게 해서 1300 정도를 한 2시, 3시까지 먹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선은 식사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실제적으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48세 남자분이고요. 이분이 20대 중반에는 67kg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한테 오셨을 때는 175cm에 85kg로 명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명의에 나오신 환자분의 체성분으로 그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골격근량이 33.6kg, 체지방량이 25kg, 체지방률이 29%, 남자는 15에서 25% 정도 되는 게 일상적이기 때문에 조금 좀 되는 편이죠. 근데 이분의 식사를 보면 아침에 내가 체중 같은 게 더 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채소와 방울토마토를 20칼로리 정도 드셨고 점심은 밥 한 공기에 나물류, 참치캔 또는 달걀 후라이 이런 거 드셔서 450칼로리 정도 된다고 보고 저녁에 9시쯤 아이들을 다 정리시키고 치킨이나 보쌈, 떡볶이, 햄버거 이런 거 드신다 그랬고요. 그거 다음에 단 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빙수나 아이스크림 둘 중에 하나를 꼭 드셔서 10시나 10시 반까지 드신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게 그냥 식사만 1000칼로리 정도 될 것 같고요. 여기도 한 1500에서 1000칼로리 정도 될 것 같아서 하루 종일 드시는 건 사실은 2100? 뭐 이 정도 되는데 거의 저녁 9시 이후로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어떻게 얘기 드렸냐면 이제 잘 하셔서 나중에는 이 아침 식사 같은 거를 저녁으로 조금 내리시고 뭐 다른 이런 보쌈이나 치킨 이런 거를 줄이시고 하시긴 했는데 제가 권유드린 건 저녁 식사, 이분이 이제 식사를 만들거나 그럴 수는 없는 분이시라서 저녁 식사를 시키면 반으로 나눠서 아침을 드시고 저녁이랑 같이 반 나눠 드시라 그랬어요. 그러시고 채소 방울토마토를 주무시기 전에 드시면 더 좋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빙수나 아이스크림 먹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허락을 드렸고 점심에는 가급적 기름이 들어가게 달걀 후라이나 생선을 먹어도 기름에 해서 열량이 부족하지 않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운동은 뭘 하게 만들었냐 하면요. 아파트를 2번 왔다 갔다 하시게 했어요. 한 5층 정도 되는데요. 아이들 보시고 집안일 하시기 때문에 아파트를 2번 오르내리는 거를 하시라고 따로 얘기 드렸고 시간 되실 때 스쿼트 같은 거를 좀 하시라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나서 이분의 체성분에 있어서는 마지막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사실 저희가 이분 그 프로그램을 2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주 그렇게 시키고 2주 후에 다시 배의 기름을 측정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장 비만은 10,000 이상이면 많다고 그랬는데요. 이분은 20,00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2주 그렇게 하고 나서 5,000이 빠졌어요. 저희가 2주 만에 이 체지방을 재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실험적으로 한 달 만에 저의 체성분을 다시 재봤을 때 저는 음식은 건드리지 않고 운동을 따로 안 하다가 따로 하는 1시간 정도에 한 5,000보 정도에 해당하는 운동을 했어요. 4kg 정도요. 그런 운동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저는 피하 지방이 한 1000, 뭐 내장 지방이 그거보다 적게 빠졌더라고요. 저는 먹는 거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속도로 빠진다는 거죠. 한 달에 하나만 조절을 하면. 근데 이분은 사실은 먹는 거를 피는 거를 했고요. 아무래도 열량은 한 200이나 뭐 이 정도 빠졌겠죠. 오히려. 조금 노력을 하셨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에서 2000 사이 드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량을 줄이지는 않았는데 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따로 안 하시던 거를 근력 운동을 약간 하시게 한 거죠. 이 다음에 2주 한 다음에 제가 뛰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그리고 운동을 할 여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걷기 2시간 하거나 이러면서 체중을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0-40분 정도에 해당하는 뛰었다 빠르게 걷다 하는 운동을 저녁에 하시도록 권유드립니다. 저녁 먹고 나서요. 특히나 요새는 전부 다 일을 하시거나 그래서 데이타임에는 아무래도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8월 8일 날 하는 명의 방송을 보고 어떻게 변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먹는 거는 이게 어르신들의 식사인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도 이렇게 됩니다. 자, 아침에 식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가장 힘이 떨어지는 때거든요. 근력을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침을 고기를 먹습니다. 소고기를 구워 먹지만 어쨌든 젊은 성인분들은 아침 식사를 조금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가 중간에 간식 먹으라 그런 게 우유 반잔에 과일 쬐끔 먹으라 그런 게 있었고요. 점심은 그냥 친구들이랑이나 뭐 회사에서 드시겠죠. 저녁은 이거보다는 조금 적게 드시기를 원합니다. 밥이 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근데 육류나 이런 거 반찬 상관없어요. 이거는 어르신들의 식사라서 이런 식사를 꼭 젊은 사람이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밤량은 한 3분의 2 정도로 줄이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운동을 했다 저녁에, 그러면 주무시기 전에 과일 간식이나 그런 거를 꼭 드시기를 원합니다. 모자랄 수 있어요. 한 20대에서 40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때 먹으면 당이 올라갈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운동을 한다고 할 때 운동 전후로 약간의 열량을 넣어줍니다. 만약에 많이 먹는 사람은 그걸 안 시키고요. 점심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은 먼저 열량을 먹고 시키지를 않고요. 운동을 한 다음에 가볍게 단 거 뭐 과일 조금이나 먹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게 만들어요. 아주 지치는 순간을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을 굉장히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지치기 쉽습니다. 그럼 지치면 그다음 식사 소화할 힘이 조금 떨어지면서 조금 더 많이 먹게 되고 소화할 힘이 떨어지면서 뱃살이 늘기 쉬운 상황이 돼요.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운동하시고 나서 가벼운 단 간식 조금 하시고 식사를 하시게 하면 졸렵거나 이런 순간을 막을 수 있어서요. 운동하시고 나서 드시는 식사를 과도하게 드시거나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소고기나 이런 음식, 또 양념 많이 된 음식을 드시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의 클루입니다. 뛸 수 있다면 저는 뛰게 합니다. 처음부터 뛰기는 안 하고요. 요즘같이 더운 때는 뛰기를 먼저 시작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체력이 좋고 근육이 많은 사람 아니면 뛰기부터 시작하지는 않고 근력 운동부터 조금 시작해요. 가볍게.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전후에 만약에 조금 부족했다 그러면 오히려 열량을 보충합니다. 한 100칼로리 정도 되게 전후로 보충을 해요. 그러면 운동 이후에도 처지지 않으면서 다음 식사를 편안하게 가지고 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몸이 모든 기초 대사량을 제대로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잘 돌릴 수 있게 되는 첫 번째 클루는 몸에 지방으로 축적될 만한 뭔가가 들어왔다는 시그널이 뇌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먹었거나, 그러니까 고기류 같은 기름진 음식, 생선을 기름에 했다거나, 또 아니면 두 번째로는 당분을 먹었지만 뭐 고루 좀 먹어서 지방으로 비축될 만큼 먹었거나, 이게 하나의 클루가 되고요. 몸이 혈액순환을 빠르게 돌리고 그렇게 하는 클루가 되고, 또 하나는 위에서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고형의 식사를 해 주시는 거. 그래서 GLP-1 아날로그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고형의 식사를 해 주시는 거, 단백질을 꼭 같이 먹는 거, 끼니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식사에서는 지키시는 게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거는 전체를 다 관할하는,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를 관할하는 원칙입니다. 반면에 젊은 분들은 먹는 음식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또 기름진 음식인데 거기에 뭐 보존제, 뭐 첨가물 맛있게 만드는 거, 양념 같은 거 많이 들어간 음식들, 그리고 튀겨서 트랜스팻이 많이 늘 수 있는 거, 과자, 빵류를 많이 먹게 되는 순간을 만드는 거.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배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상과당이 들어간 성분들은 아주 몸이 모자라는 상황이 아니라면 걔는 쉽사리 빨리 쓰지 않고 내장 지방으로 비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흔히 얘기하는 가공식품이요,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는 거. 예를 들면 쌀은 사실 쌀알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죠? 밥으로 만들었어도. 떡은 그것보다 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떡이 쌀보다는 밥보다는 가공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빵이 밀 자체보다는, 밀이 소화 흡수가 어려워서 그냥 못 먹습니다. 그래서 빵으로 만들어서 먹죠. 반면에 쌀은 그냥 이게
가온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쌀은 소화가 더 편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체력이 그렇게 세지 않은데 자꾸 뱃살만 늘어. 앉아서 일을 해서 뱃살만 늘어. 이러신 분들은 각적 자꾸 제가 밥으로 가고 잡곡밥으로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걔가 소화가 편해서 나중에 힘이 들면서 뱃속으로 비축되는 일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빵보다는 밥이 좀 편하고요. 과자보다는 빵이 낫습니다. 그리고 빵에 어떤 그런 다른 성분들이 같이 들어간 거요. 햄이나 뭐 치즈나 이런 다른 단백질, 지방, 채소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간 거는 밥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통곡물로 된 빵이면 조금 더 편안하겠죠. 네, 아시다시피 열량이 높은 거를 저녁적으로 갈수록 많이 먹는 거는 지양하자고 하고 또 저녁에 샐러드를 먹더라도 샐러드를 먹게 될 때 닭가슴살이나 이런 것들은 넣게 되는데 당분류는 안 들어가게 식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당이 안 들어가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당은 많이 비축해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돌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샐러드를 먹는다 그러면은 단호박 같이 바로 쓸 수 있는 당류를 같이 먹어주시는 게 좋고요. 지친 다음에 내가 운동을 많이 하고 지친 다음에 식사는 많이 하기가 쉬운데 불어 약간 가벼운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두세 시간 후에 간식에 해당하는 우유나 바나나나 이렇게 한 150, 200칼로리를 추가해 주셔서 보충을 하시고 그 다음 끼니부터 정상적으로 드시면 큰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물론 회식이나 친구들과 만나서 많이 먹을 때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겠지만 2, 3일을 연달아 하신다면 답이 없습니다. 한 번 늘면 그 다음에 빼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방은. 반면에 근육은 아시다시피 운동했을 때는 확 붙어버리는데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안 하면 그냥 딱 없어져 버립니다. 근육은 그냥 빠지기 쉽게 만들어져 있고 지방은 한 번 비축이 되면 빠지기가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원칙이 연달아 많이 먹는 행사를 지양한다. 날짜를 스케줄을 잡을 때 좀 신경을 쓴다 하는 부분이고요. 또 내가 직업적으로 나는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이야. 그러면은 아무래도 뇌에 포스파티딜세린 같이 시냅스의 작동을 잘하게 하는 콩, 두부, 계란 이런 거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녁으로 내려주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루 종일 머리 쓰는 직업인 경우에는 그런 음식이 좀 더 있고 업무가 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 온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분의 지방의 변화를 보시는 거고 처음에 이만큼 내장 지방이 있었는데 이렇게 5천 줄어들어서 2만에서 15,000 정도로 줄어서 앞으로 한 5천만 더 줄이면은 정상으로 내려갈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뱃살 조절하는 거는 순간순간 잘 안 될 때가 있긴 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리면 지금 보신 것처럼 2주 만에 저렇게 많이 빠지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뱃살은 잘 빠집니다. 단지 연달아서 포기를 하거나 그냥 아주 그 신경을 놓으시는 때가 있기 때문이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뱃살을 조절하셔서 저희 전체적인 지금 2030의 건강은 우리나라 전 국민의 건강과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층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셔서 질병에서 자유로워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거 보겠습니다. 네, 권희님 질문 볼게요. 뱃살 빼기 팁은 걷고 먹는 거를 줄이는 게 답인가요? 게다가 저는 샐러드로 보충하고 있지만 두부도 샐러드도 먹으면 빠지기는 하나요? 과일도 먹으면 빠지나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뭐를 먹어서 빠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내가 그 다음에 움직임이 적고 쓸 게 적을 때 두부 샐러드처럼 조금 열량이 가벼운 걸 드시는 건 제가 막지 않겠고 과일도 같이 먹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식을 아무 때나 먹거나 아침 점심에 드시면 몸이 쓰지를 않고 나중에 먹은 거 다 비축하고 중성지방 오히려 올라갑니다. 살 빼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른들의 건강에 좋은 식사 이거는 저녁 또 휴일에 두 끼니는 잘 먹었는데 한 끼니쯤 좀 가벼웠으면 좋겠어? 할 때 드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량을 적게 먹는다고 무조건 살이 빠지진 않습니다. 특히 어른은 그렇습니다.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요. 신우철님은요. 빠른 걸음으로 저녁에 4-5km 40분 50분 정도 땀이 흠뻑 나도록 운동하고 있습니다. 배지방이 빠질까요? 비흡연자입니다. 빠질 겁니다. 빠지는데 이제 문제는 그것만으로 배 지방은 빠질 수 있고요. 나머지가 아주 부족하지 않다면 분명히 빠질 거예요. 이 정도에 해당하는 칼로리는 어느 정도 되느냐면 체중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4-50분 정도 4-5km를 그 정도를 걷는다고 하면 한 보통은 이게 한 2.5m, 3m 정도 됩니다. 운동 강도가 1m가 잠잘 때 운동 강도라고 하면요. 1시간에 2.5에서 3m, 3m라고 치면 만약에 80kg다. 그러면은 80 곱하기 3에서 240칼로리 정도 쓰는 열량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쓴다고 치면 하루에 200 정도 쓰면 규칙적으로 계속 쓰고 그다음에 아침 점심에 제대로 드시고 대사 속도가 늦어지지 않으면 조금씩 빠질 겁니다. 저희가 이런 위고비 같은 거 쓸 때요. 빠지는 속도가 한 달에 2kg 정도 됩니다. 근데 한 달에 2kg 뺄 때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 빠지게 하라고 그러는데 막상 더하기 빼기 식으로 되지 않아요. 그게 아마 더하기 빼기 식으로 됐으면 아마 계산해서 다 맞았을 거예요. 먹는 칼로리, 아닌 칼로리. 근데 몸은 덜 먹어서 부족한 상황을 만들면 나중에 들어온 거 좀 더 비축하기 때문에요. 그냥 계산한 걸로 잘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존해 온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시면 빠질 것 같아요. 뱃살은 잘 빠집니다. 이용진님, 선생님, 언니가 운동을 안 해요. 언니가 감정기복 심해요. 양극성 장애약을 먹어요. 네. 자, 운동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언니가 먹는 걸 잘 안 하시는 분이면 운동부터 하시는 게 답은 아닙니다. 물론 젊은 연령은 남성은 특히 운동을 먼저 하면 더 잘 먹게 돼 있어요. 근력도 좋고 상대적으로 체력이 좋기 때문에 남성은 운동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운동하면 그다음에 식욕이 나고 먹고 이렇게 됩니다. 특별히 너무 마르고 소화기가 문제가 돼서 설사하고 이런 분 아니면요. 근데 이 말 참 맞아요. 언니가 감정 기복이 심해요. 이거는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특정한 뭐 부도가 났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나한테. 내 주변 사람이 나한테 감정을 폭발시켰다. 이런 거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스트레스 요인이죠. 반면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데 감정 기복이 심하다. 이거는 그 언니의 체력 상태가 오락가락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니는 먹는 거를 건강하지 않은 거 제가 지금 이런 거는 좀 줄여주세요 한 거 있거든요. 가공식품 뭐 액상과당이 많은 흔히 얘기하는 그 마시는 것 중에 달짝지근한 성분들이요.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 제로 칼로리지만 단 거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성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지양하는 거 이런 것부터 먼저 좀 해봐 주시고요. 식사를 일정하게 하시는 거부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같이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운동을 먼저 하면 여성분들은 오히려 감정이 다운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감정이 다운돼서 의욕이 없어져요. 그러면 언니는 우울증 쪽으로 조금 더 가겠죠. 매닉한 기분 좋은 순간이 없고 우울증 쪽으로 더 갈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안 좋은 거 먹는 거를 조금 날짜를 정해서 드시고 그다음에 식사를 먼저 3끼니 간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우선 정 안 되면 3끼니라도 그냥 같이 먹는 뭔가를 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동을 사이사이 가볍게 끼워 주셔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하는 일이 없을 때 또 60대 중후반의 여성분들, 남성분들, 남성은 좀 뭐 운동하기 덜 나쁘지만 여성분들한테 컵스 운동을 권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럿이 모여서 함께 하나씩 운동기구를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함께 하는 운동. 언니가 운동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하는 운동이면 좋겠어요. 근데 과격한 운동은 좋아하시지 않겠죠?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함께 조금씩 하는 운동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김재민 님이요. 나이 들수록 뱃살이 더 쉽게 붙는다고 하던데 호르몬 때문인가요? 기초대사량 때문인가요? 둘 다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우선은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유독 더 그러죠. 근육 다 빠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기초대사량은 근육이 빠지면 기초대사량 떨어지게 돼 있고 아무래도 나이 들수록 자꾸 지방이 늘게 되기 때문에 지방이 늘면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면서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영향을 미칩니다. 호르몬도 그렇고 기초대사량도 그렇고요. 그래서 비가역적인 부분이 있죠. 호르몬 부분은.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생각보다 나이가 들면 뱃살이 쉽게 붙는, 나이가 들어서 뱃살이 더 늦는 사람들은 잘 먹는 사람이 아니라 몰아먹는 사람입니다. 덜 먹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자분들은. 왜냐하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나이가 들으면 한꺼번에 많이 먹거나 맛없는 밥을 열심히 먹는 걸 잘 안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간식 드시면서 또 그리고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먹은 열량만큼 몸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뱃살이 늘긴 사실 어렵죠. 먹는 게 줄어드는데 뱃살이 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딱딱 먹지를 않아요. 배가 안 고프다고 딴 거를 가볍게 먹고 지나가고 그다음에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몸이 장기가 빠르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죠.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같이.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밥에 반찬 먹는 식사를 아주 없애지 않고 세 끼를 딱 지키고 간식을 살짝 넣는 방식의 다이어트가 운동을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나이가 들면 확실히 효과적입니다. 네. 그 다음 분 질문 볼게요. 바다보다 산이 좋아 보겠습니다.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뱃살이 그대로예요. 운동만으로는 뱃살 감량이 안 되나요? 복근이 생겨도 겉에 지방이 안 빠지는 건가요? 네. 내장 지방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뱃살이 빠졌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원래 피하 지방은 잘 안 씁니다. 피하 지방은 버퍼예요. 뭐가 없는 상황에서 쓰려고 비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임신 때 잘 못 먹을 때 피하 지방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술 먹는 사람이 피하 지방을 많이 태우고 내장 지방이 많이 커집니다. 술이 그런 작용을 해요. 술이 엠프티 칼로리라서 칼로리는 있지만 뭐 영양소도 잘 없고 그다음에 당분도 잘 이제 몸에 같이 먹은 거 말고 비축된 거 잘 안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마 크라이시스라고 생각하나 봐요. 피하 지방을 씁니다. 술을 드셨을 때는. 그리고 같이 먹는 음식들 때문에 내장에 지방이 쌓이죠. 하지만 옛날 사람들처럼 안주 같은 거 제대로 못 먹고 술을 드시던 분은 다 삐쩍 말라서 간이 다 간경화가 오고 그러셨죠. 그래서 사실 술 자체 거보다는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게 같이 먹는 음식 때문이긴 하지만 피하 지방은 잘 안 빠집니다. 이거는 운동이 좀 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복근 운동 말고도 뛰시는 게 제가 지금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처지는 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처졌다 딱 붙었다 하는 거예요. 마치 얼굴처럼 그래요. 뱃살도. 그래서 복근 운동을 왕창 하시는 게 아니라 나눠서 살짝살짝 하셔서 올려주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아마 CT 한 커트를 찍어보시면 뱃속의 내장지방은 생각보다 잘 빠집니다. 네. 그 다음 동그란 인생님 나이살 특히 복부에 집중되는 이유는 뭔가요? 갱년기 이후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성분들은 근본적으로는요. 먼저 지방을 비축하는 곳이 엉덩이 부위하고 배의 피하 지방 부위고요. 남자는 내장에다 갖다 넣습니다. 그래서 처지고 그렇게 보이는 부위가 주로 피하 지방이 처져 보이죠. 그쵸? 그래서 나이살로 보이는 게 힘 처졌을 때 피하 지방이 축 처졌다가 그 운동을 조금 했을 때 탁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음식을 잘 먹고 단백질도 좀 챙기고 고기도 먹고 이게 피가 확 돌게 만들고 운동을 해서 딱 올라붙게. 그러니까 얘는 왔다 갔다 합니다. 복부에 집중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뱃속이 많이 쓰기도 하지만 거기가 좀 근육이 없는 공간이라서 거기다가 많이 비축하게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냥 가장 끝에 피부 밑에 피하 지방은 얇습니다. 근데 그 아래에 근막까지 가는 부위에 지방이 많이 쌓일 수 있어요. 근데 주로 움직임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좀 더 하시는 게 손에 만져지는 지방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앉아 있는 자세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딱 세워서 앉아 있게 되면 근육은 없지만 어쨌든 프레셔가 가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기가 사실 어려워지겠죠, 상대적으로. 그다음 분 보겠습니다. 야식 뭐 먹지? 네, 야식 먹으면 살찔 텐데. 장 건강이 뱃살과 관계가 있다는 말도 있던데 유산균이나 발효식품이 뱃살 감량에 도움이 되나요? 변비 개선이 살 빠지는 데도 효과 있을까요? 맞습니다. 변비가 개선된다는 거는 음식을 좀 더 먹었을 때도 변이 밀려나가고요. 고형의 음식을 일정하게 먹어야 빠져나가는 겁니다. 액상 음식을 먹으면 열량이 높아도 잘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변비 개선의 1번은 우선은 식사 맞추는 거를 그냥 고형의 음식을 먹는 거기 때문에 변비 개선도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대사 속도도 빨라지고 또 장 운동도 빨라져서 설사하게 되는 그런 병이 있어요. 좀 아실 것 같은데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근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있어서 살이 대사 속도가 빨라진다고 빨리 빠지지 않아요. 한 1kg. 처음에 진단받을 때 설사하기 전엔 살이 그렇게 안 빠집니다. 그냥 그러니까 얼굴이 좀 열이 나는 것 같고 맥박이 좀 빨라진다 그럴까? 이런 상태는 0.5에서 1kg밖에 안 빠져요. 살은 잘 안 빠집니다. 근데 장 운동이 빨라지면서 설사를 하기 시작하면 살이 빠르게 빠집니다. 변이 묽어지고 여러 차례 나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요새 살을 무지막지하게 빼는 그런 것 중에 설사시켜서 살을 빼는 약들이 있죠.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인데 유산균 중에서도 발효식품 이 아주 직접적으로 그것만의 영향은 아니지만 유산균 중에서 장 운동을 주로 촉진하는 거, 또 장 속에 있는 그 섬유질을 잘 소화 흡수되기 편하게 해서 몸으로 열량을 더 줘서 대사 속도가 잘 돌아가고 장의 벽이 딱 단단하게 유지돼서 설사를 안 하게 하는 거가 있고요. 살 빼는 그런 유산균들은 아마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배변을 좀 더 편안하게 하는 그런 게 좀 더 도미넌트한 강한 거일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 중에 살 뺀다고 쓰는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장 운동을 좀 더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는 유산균들이 들어가 있는 거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요. 많이 움직이고 좀 말랐는데 변을 잘 못 보는 사람한테는 살이 빠지고 또 장 운동이 편안해져서 좋은데, 덜 먹고 자꾸 이게 뱃살이 늘고 이상하신 힘이 빠지는 분들은 그런 유산균 드시면 그게 편해지는 게 아니라 살이 빠지고 편해지는 게 아니라 변을 조금 더 빠져나가게 하면 몸은 장에 이렇게 딱 뭔가가 차 있으면서 운동을 할 때, 장의 운동이 될 때 각성이 되고 기분이 좋은 상태가 되지, 장에 여러 번 배변을 하거나 묽은 변을 보시거나 그러면 굉장히 집중하시기 어렵고 감기 걸리기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저는 그런 유산균을 쓰느냐면 살 빼려고 쓰는 게 아니라 배변 때문에 그런 유산균을 쓰게 되는데, 장 운동을 좀 더 촉진하는 계통의 유산균을 쓰는 사람은 많이 움직여서 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근육은 좀 있는 사람, 그리고 근본적으로 과일, 채소 같이 이런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분들한테 그런 살 빼는 데 도움이 되는 유산균을 드리면 배변만 살짝 좋아지고 부종만 살짝 없어지면서 편안하게 그냥 지내시는 것 같고 살이 많이 빠지진 않아요. 살을 많이 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살이 장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게 나가면서 살이 빠지면 그분 조금 있다가 나중에 다 지방으로 바뀝니다, 근육이. 그래서 그거는 좋은 방향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분 뵐게요. 네. 그레이님 보면 고강도 유산소 어떤 걸 해도 만족을 못 느껴서 하체 겸 유산소로 자기 전에 맨몸 스쿼트 1초도 안 쉬고 30분 스트레이트로 해주고 샤워하는데 살이 말도 못하게 빠졌는데 체중은 오히려 92kg까지 늘었습니다. 근육이 늘었나 보죠? 밥양은 보통 이렇게 늘어난 체중은 괜찮을 건가요? 바지가 커지고 복근이 아주 제대로 생겼습니다. 이상합니다. 몸도 더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졌는데 체중은 왜 이리 찐 걸까요? 체중은 근육이 무거워서 찐 거겠죠. 근육은 무거워서요. 잘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면 팍 빠지는데요. 근육이 많은 사람의 체중은 잘 안 빠져요. 그게 내가 근력 운동만 해서
쪘다가 안 하고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면 보통 일상에서 내가 생활하면서 그 근육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체중 잘 안 빠져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근육이 많고 지방이 없기 때문에 몸이 날씬해 보입니다. 살이 빠져 보이죠. 그런데 체중은 커요. 그게 나쁘지 않고 좋은 방향인데요. 저 말씀도 맞아요. 맨몸 스쿼트를 빠르게 하시게 되면 유산소적 컴포넌트가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땀도 나고 그렇게 되죠. 이거를 하는 거 이외에도 그레이 님이 식사를 일정하게 하고 일상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또 뭐 공부하거나 말하거나 이럴 때 이제 말하는 직업이라든가 그래서 소모가 있기 때문에 살이 안 찌는 걸 거예요. 나쁜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요즘 남자는 키에서 몸무게를 키에서 100을 빼서 몸무게가 되는 거. 네, 그렇죠? 뭐 키에서 몸무게를 뺐을 때 100 정도 되는 게 좋다고 하고 여자는 110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남자 체지방 20%는 비만 같은데 여자 20%는 평범한 걸까요? 여자 20%는 말랐습니다. 참, 이거는 옛날에 표준 체중을 재는 옛날 방식의 몸무게 적정한 수준을 보는 거고요. 지금은 체질량 지수로 봐서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대충 비슷합니다. 근데 남자의 체지방은 15에서 한 25%까지고 25%가 많은 편이고요. 여자는 이게 제가 아까 상대적으로 근육이 선천적으로 여자는 적습니다. 근육 만드는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자의 20%의 체지방이면 이분은 말라 보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160cm에 나 58kg인데 지방이 20%예요. 그럼 삐쩍 말라 보여요. 체질량 지수로는 한 21에서 22 정도 정상 체중인데 그럼 삐쩍 말라 보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근본적으로 지방이 더 붙게끔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지방이 있게끔 둔부하고 복부의 피하 부위에 지방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자는 20%면 평범한 게 아니라 약간 말라 보일 거예요. 근데 정상 체지방이긴 합니다. 20에서 30% 사이가 문제가 없는 거고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면 거의 30%는 다 넘어갑니다. 이게 운동을 꼭 안 해서도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어나서부터 6시, 7시까지 앉아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하기가 쉽지 않죠. 점점 더 체지방이 느는 순간이 생기기 때문에 30%, 33% 해도 체지방이 많다고 해도 식사를 딱딱 제때 먹고 신체 활동을 유산소 한 5, 6천, 6, 7천 정도 하고 근력 운동 약간씩 하면 체지방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만성질환 생기지 않을 수 있어서 규칙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많이 들어와 주셔서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은 8월 8일 날 보는 명의에서 이 커버되는 그런 예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보고 또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잠시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길게 봐드릴 수는 없어서 저도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2주 만에 복부 지방을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체지방이 빨리 빠지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뱃살이. 실제로 그렇게 측정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저희가 측정을 하지 비용도 있고 황산응도 있어서 그렇게 안 하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나이가 들고 꽤 많이 환자들의 예를 보고 경험을 했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게 인간의 그런 것들이 지식이라는 게 여전히 정말 인간 몸에 아주 조그만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를 느꼈던 방송이었고요.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실제 이게 여러분들의 몸을 체험하시면서 잘 맞춰가시면 건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